한음절 한음절 귀로 따라 듣다가 어느 순간 스르륵 잠들어 보세요. 꿀잠 독서. 오늘의 책은 임성미의 담요와 책만 있다면 함께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일까? 지금은 세계적인 영성가로 이름을 알린 에크하르트 톨레는 젊어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자주 무력해지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대학교에 다닐 때 그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발견합니다. 30 중반의 그 여성은 모든 사람들의 눈길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10,000원이었지만 그 여성의 옆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여성이 어딘가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 여성은 무엇에 화가 난 듯 쉴 새 없이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머릿속 생각에 몰두한 나머지 사람들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은 지하철에서 내려서도 계속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여성이 가는 방향이 톨레의 학교 쪽이어서 그도 계속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 여성은 톨레가 다니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고 놀랍게도 그 여성이 들어간 곳은 교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관이었습니다. 그녀가 교수인지 학생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25살이었던 톨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교수들은 세상의 모든 답을 알고 있는 현자로 우러러 보았고 대학은 지식의 전당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일까요? 충격을 받은 톨레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난 저 여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했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홀깃 자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톨레는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자 톨레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 이런, 난 이미 그 여자가 되었군 하면서 말이지요. 그 여성과 자신은 아주 작은 차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성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지배적인 감정이 분노였다면 톨레 자신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안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미친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미친 것이겠지요.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1948년) 독일에서 태어난 에크하르트 톨레는 유년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부모의 불화와 이혼으로 집안은 적대적인 분위기였고 학교에서 그는 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13살 때 스페인으로 건너가 살았고 19살에는 영국으로 건너가 독일어와 스페인어를 가리키며 생계를 해결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로 인해 그는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 같은 고통을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학, 심리학, 문학 등의 방대한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런던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해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독일의 중세 철학자이자 신비가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때 자신의 이름을 울리히에서 에크하르트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우울증 때문에 괴로웠다고 합니다. 삶의 깊은 회의와 공허를 느낀 나머지 더 이상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외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 자신과 살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둘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는 여기서 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그의 책을 읽어보면 더 좋을 테니까요. 톨레가 말하기를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나는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에고라는 것으로 에고의 지배를 받는 마음은 과거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에고가 존재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 구조들 중 하나가 동일화입니다. 내가 어떤 것과 동일시하면 나는 그것을 같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바로 나와 같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에게 나의 자의식을 부여하고 따라서 그것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정체성의 대상은 물건입니다. 아이가 장난감을 빼앗길 때 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자동차나 집, 옷 등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대체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탄 사람이 값이 저렴한 자동차를 탄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자동차를 그 사람의 자아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모든 광고는 이 물건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높여주는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들 앞 다투어 그 물건을 살 테니까요. 상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이름과 성별, 국적, 직업, 외모, 능력, 이념, 역할, 지식, 명예, 신앙, 질병까지도 에고로 대체됩니다. 에고는 소유와 존재를 동등하게 여깁니다. 더 많이 소유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에고는 비교를 먹고 삽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톨레가 책에서 계속 말했듯이 외부의 대상에서 자신을 찾는 것은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에고의 수명은 짧다 보니 우리는 계속 더 많이 찾고 더 소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에고는 오랫동안 조건 지어진 마음의 방식입니다. 에고가 지배하는 이 무의식적인 행동 양식의 한쪽 끝에는 강박적인 습관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당연한 거야.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은 말들에 우리는 갇힙니다. 자신이 우월하다, 정당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악의 뿌리를 뽑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 눈을 부라리며 잘못한 사람을 찾습니다. 유난히 식당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하는 종업원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그날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짜증을 내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잘 내는 에고를 가진 사람, 아니 화를 낼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어떻게든 종업원의 잘못을 찾아냅니다. 그러고는 손님한테 저 따위로 하다니
대체 서비스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벌컥 화를 냅니다. 그는 식당에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종업원을 훈계하러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와 식당을 갈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고 같이 가는 것을 꺼리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너무 예민한 사람,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 곁에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지배해온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추측해서 만든 나의 자의식, 에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에고가 만들어 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거짓된 나에 가려져 있는 진짜 순수한 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만 할 수 있습니다. 톨레는 우리를 괴롭히는 에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자신의 에고를 알아차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에고는 힘을 잃고 소멸합니다. 에고가 사라지면 그 자리는 무한한 공간이 생기는데 그것을 그는 순수 존재, 순수한 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생기는 고통입니다. 어떤 원인인지도 모른 채 당하는 고통이 그것입니다. 둘째로 생각이 지어내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창조한 고통이라고 하지요. 상황을 읽어내는 우리 자신의 해석에 의해 생기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그 자체보다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삶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톨레의 말을 자주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껄끄러울 때 소중한 것 돌아보기. 살다 보면 마음이 시끄럽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미국인이 휴가를 맞아 한적한 멕시코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는데 어부 한 명이 배에서 내립니다. 통에는 물고기 몇 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인이 묻습니다. 이것이 오늘 잡은 고기 전부인가요? 오늘은 이만하면 됩니다. 미국인이 당신은 이제부터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집에 가서 낮잠을 자고 아내와 아이들이랑 놀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잠자리에 든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부에게 묻습니다. 바다에서 더 오래 일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어부가 되묻습니다. 그래요?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무엇을 하나요? 미국인이 답합니다. 그거야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 시장에 팔아 돈을 벌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배를 한 척 더 살 수 있겠지요? 어부가 묻습니다. 그래서요? 배를 사고 나서는 무엇을 합니까? 미국인이 조금 흥분하며 말합니다. 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배를 삽니다. 그리고 가공 공장을 차릴 수 있습니다. 어부가 계속 묻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몇 년쯤 걸릴까요? 아마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쯤 걸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합니까? 어부가 흥미롭게 묻습니다. 돈을 많이 번 후에는 당연히 뉴욕 증권가에 진출해야지요. 그렇게 되려면 몇 년이 걸리지요? 아마 20년쯤 걸릴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요?
주가가 오르고 회사가 잘 돌아가면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교회에 별장을 지어놓고 가족들과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직접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산책을 하며 한가로운 여생을 즐기는 것이지요. 이제까지 미국인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던 어부가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요? 제가 매일 그렇게 살고 있는걸요? 생각할수록 멋지고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떠오를 때면 아, 내가 바로 어리석은 미국인 같구나 하면서 얼른 미래로 가려는 생각을 붙잡아 현재라는 방석에 끌어앉힙니다. 어부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현자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아 배를 더 사고 공장을 만들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며 대기업을 운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유명해지더라도 결국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것이니까요. 행복은 열심히 일한 후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일하고 존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